각박한 도시에서 살다 보면 문득문득 자연이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한민복 시인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일용한 양식을 얻듯 바다에서 무한한 시적 상상력을 길어올리고 있는 한민복 시인.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밥.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시 긍정적인 밥으로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렸고 고단한 이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선사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온 중견 시인. 충청도 내륙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화도에 둥지를 튼 이후 한민복 시인은 바다를 벗삼아 살고 있다. 서울에서 달동네와 친구방을 전전하던 1996년 우연히 놀러왔던 만이산에서의 소중한 감동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 강화도에 뿌리를 내린 지 10여 년. 자본과 욕망의 시대에 저만치 동떨어져 시원한 갯바람을 맞고 갯벌을 거니는 동안 시인은 짭짤한 소금기가 배어나는 섬사람이 되었다. 홀로 산책하고 독서를 하고 때때로 고기잡이하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보내는 하루하루.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이지만 수많은 깨달음이 시인의 가슴을 툭툭 건드린다. 가을에 이제 낙지 잡으러 가고 그럴 때 보면 낙지를 잡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힘이 지쳤는데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끌고 들어오면 뻘이 달아서 사람 끌려온 자국이 쫙 나는데 그 자국을 그건 잘 안 지워진대요. 이상하게 또 사람들이 거기 이제 뻘 길이 다 나서 그걸로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이 이렇게 죽었는데 죽음의 자국을 또 밟고 다음 날 또 낙지를 잡으러 나가고 그러는 것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나가려는 강인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좀 강력하게 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의 네 번째 시집 말랑말랑한 힘은 10여 년 넘는 강화도 생활의 온전한 시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이후 10년 만에 펴낸 시집에는 갯벌의 부드러운 힘과 속삭임이 들어있다. 갯벌에 사는 칠개와 갯지렁이, 포구에서 날아온 물새는 다정한 이웃이자 좋은 글감. 드넓게 펼쳐진 강화도 갯벌을 보면서 느꼈던 물질 문명에 대한 성찰과 그에 대한 반성을 시로 옮긴 것이다. 산문집 미안한 마음 역시 강화도에서 거둬들인 값진 보물이다. 갯벌의 건강한 생태처럼 말랑말랑한 힘을 지닌 글들이 다정다감하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유년의 그림자 같다는 한민복 시인. 유년의 삶이 지금 그의 삶을 그려주는
커다란 모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륙 한복판에서 태어나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낚싯줄처럼 풀기도 하고 그물처럼 엮기도 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을 비롯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총각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 했던 팔순 노모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강화도 이웃들과 섬에서의 소소한 일상 등 정성껏 새겨놓은 그의 산문이 아늑하다. 오늘은 한민복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화도에서 나와주셨을 텐데요. 네네. 예, 강화도 날씨는 요즘 어떤가요? 요새 거기는 그래도 가을이 좀 일찍 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그렇죠. 네. 예. 제가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예. 어렸을 때 강화도 그 집에 간 것이 벌써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날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아, 네. 그때 장독에서 나무를 캐서 우리가 그날 즉석으로 나물 무침을 해 먹었었잖아요. 예, 예. 그 흙맛이 나던 나물 이름이 뭔가요? 아, 그 봄이고요. 네. 가죽나물이라고 해서 아, 참죽나물 그걸 네. 말합니다. 예. 네. 그 흙맛이 나던 그때 그 봄 어느 날이 기억나는데요. 네. 10년 넘게 이제 강화도에 살고 계시다가 네. 바닷가 근처였다가 지금은 전등사 쪽으로 집을 예. 옮기셨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강화도에서 한 지 14년 되는데요. 한 12년 바닷가에 살다가 지금은 그쪽에서 한 15분 거리, 버스로 15분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 바다도 보이고 그럽니다. 네. 예. 그 산문집 미안한 마음에 실린 술자리에서의 충고라는 글이나 또 선천성 그리움에 대한 시를 보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그리움,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또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잖아요. 네네. 친구들과도 오래 지내셨지만 강화도로 가신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지내셨죠. 네네. 그 외로움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로움이 시를 쓰거나 산문을 쓰는데 어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반드시 혼자 살아서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럿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고요. 또 외로움이라는 게 계속 끝없이 외로우면 외로운 게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냥 가끔 문득문득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새로운 또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 문제 때문에 외롭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전에 강화도에 들어가실 때의 어떤 배경 같은 걸 저는 좀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네. 예,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아시면 또 시의 세계가 변화된 것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화도로 느닷없이 들어가셨죠. 단지 어딘가에 살겠다라는 정착지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떠셨나요? 그때 전반적인 상황이랄까 그런 게요. 저는 10년 전에요. 출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만이산에 올라가서 그 소설을 쓴 분이 만이산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소설을 쓰기를 결심했다고 그 발문을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만이산에 올라가면서 그 소설을 쓰기를 결심했다는 그 심정에 이렇게 근접해 보려고 만이산에 새벽 2시에 혼자 올라갔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풍경, 바다와 마을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보면서 저 마을에 살고 싶다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서울에서 살던 친구들과 같이 살았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 마침 무슨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다가 어디가 살까 생각하다 전에 보았던 강화도가 생각나서 글로 내려갔던 것, 그렇게 됐던 것 마침 같습니다. 집이 비어 있었나요? 네, 거기가 찾아보니까 빈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집도 이제 눈에 그릴 정도로 선한데요. 네. 긍정적인 밥과 눈물은 외장가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게 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한민복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이들 중에서는 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한민복 시인의 어떤 진가가 상이나 다른 어떤 걸로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문학을 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리에 무릎에 힘이 풀리거나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을 한 시집을 이제 4권을 냈는데 또 그 가분하게도 상을 그래도 4개씩이나 받았습니다. 언제 내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건 상은 제가 쓴 글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글 쓰는 행위가 어떤 그런 큰 보답 같은 거 가지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민복 시인의 문학 그 시를 나누자고 하면 굳이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강화도에 들어가기 전과 강화도에 들어가기 전 그 명동 시절이라고 하나요? 네. 그 긴 학창 시절과 또 강화도에 들어가서의 삶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명동에서는 정말 술 많이 드셨잖아요. 네네. 네. 그때 그 명동에서의 어떤 그런 외로움 또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뒷받침되는 힘이 술이었다면 강화도에서는 역시 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다, 물의 이미지가 한민복 시인의 어떤 시적인 이미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한데요.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는요, 제 자신이 이렇게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낮춰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존재고 왜소한 존재, 작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물들을 보고 또 거기 있는 풍경들을 봤을 때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제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고요. 전에 같으면 그냥 뭐는 뭐야 이렇게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내가 모른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이것들에게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새로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많이 던져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져 올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집 말랑말랑한 힘은 네. 강화도에서 그런 일상에 관한 것에서 얻어진 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강화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좀 심한 곳이죠. 서해안 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해안 쪽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긴 데입니다. 강화도는 평균 4km 정도 나가고요. 네. 그 다음이 부안 2.5km 나간다는 부안벌. 그래서 강화도가 아마 그 물이 오가는 것은 제일 먼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것은 갯벌에서의 어떤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아침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말랑말랑한 갯벌 속에서도 다리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탈골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갯벌에서 무수히 갯벌에 나가 보셨을 텐데요. 네네. 갯벌에 나가는 것은 참 힘들기도 하고 또 갯벌에 언제 한 번가 그 미녀를 찾는 분이 제가 강화도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갯벌에 관계된 미녀를 한번 알아봐 달라는데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힘든 데서 어떻게 미녀를 부를 수 있느냐. 다른 노동연이 있어도 갯벌 노동연은 없다.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하루에 많이 걷는 시간은 많이 걸으면요. 낙지 잡으러 나가거나 그러면 그 오가는 시간 2시간에다가 작업 시간 6시간, 8시간을 뻘에서 물가정 빠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뻘에 나가는 일은 정말 힘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는 힘이 완전히 빠져서 탈진할 정도, 그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뻘에 이제 가을 낙지를 남자들이 다 잡고 나면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만들 때, 그만들 무렵 이렇게 모여서 자리를 같이 하면요. 혁대를 이렇게 늘리면서 다 뱃살이 다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1인치씩은 그 마을의 동네 사내들의 허리가 다 주는 거죠. 그 허리띠가 그럼 언제 다시 제 위치로 오게 되는 거죠? 겨우내 이제 좀 쉬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살이 오르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요를 찾아내시지 노동요를 찾아내지 못하셨나요? 네네네.
박자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뻘에서 빠진 다리를 꺼내느라고 박자가 자꾸 끊어질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뻘에는 뻘 밭하고 뻘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어느 정도 수천 뭐 누대에 거쳐서 이렇게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덜 빠지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옆으로 벗어나서 뭐 조개를 잡던가 무엇을 생산해내는데 거기는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얼마나 잡힐까 기대하며 그물터로 달려갔던 시인의 편지 한 토막을 감상해보자. 뱃길은 아무리 다녀도 다져지지 않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말랑말랑한 생살로 된 길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쫓아다니는 길이니 물고기가 만들어준 길이기도 합니다. 포구는 뱃사람들이 회사인 바다로 출근하는 길이며 퇴근하는 정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곳이며 내일을 다시 기약하는 곳입니다.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이 떠밀려와 푸른 방파제인 바다에서 머리를 식히는 곳입니다. 물 위에 띄우는 작은 섬, 배에 오르는 곳이며 움직이는 작은 섬, 배에서 내려서는 곳입니다. 섬에서 멀어지며 배는 또 하나의 섬이 됩니다. 하늘이 열린 날, 단군이 제사를 지냈다는 만이산. 여의도 면적의 20배나 되는 갯벌은 일대 장관을 연출한다. 이곳에서 떠올린 시집의 핵심 개념이자 강화도의 자연과 일상을 담아낸 두 단어는 말랑말랑함과 수평. 반면에 문명은 땅속의 시멘트를 꺼내서 수직을 만드는 딱딱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도시의 삶이란 벼랑을 쌓아 올리는 일이며 속도의 벼랑인 길 위에서 굴러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묘사한다. 8,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의 갯벌은 오랜 세월 수많은 생물을 키워내며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소중한 자연유산. 끝없는 욕망으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깊은 울림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회지에서 만나는 딱딱한 불의 글씨가 아니라 한민복 시인이 말랑말랑한 물의 글씨로 가슴에 새긴 부드러운 힘이다. 수직의 도시는 인간의 욕망을 닮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죠. 딱딱한 것들로. 그리고 수평의 자연. 그리고 자연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은 끝없이 이제 수평 작업이었죠. 논을 만드는 것, 밭을 만드는 것은 가급적 경사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평에서 어부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뭐 수평에서의 삶이죠. 그건. 근데 지금은 수평의 삶보다는 수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끝없이 수직을 모방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수평을 찾아서 어떤 문명이 물가에서 시작된 것처럼 다시 물가. 물가는 가장 수평적인 것이니까요.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평과 수직이 착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정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소금을 보면서 만나는 접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달이 이렇게 물을 수평을 끌어줘서 움직이는 물의 힘과 수직의 어떤 태양, 빛이 만나서 하나의 결정체 이런 것들이 만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소금을 만드는데 수직과 수평은 아주 조화롭게 진짜 딱 만나야지 한쪽으로 편향되는 이런 지금의 자본주의 문명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심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는 불편함 또는 어떤 한 극점을 향해서 치달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랑말랑한 힘 이전의 시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작품 속에서도 현대 문명의 폭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비판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네. 말랑말랑하다, 또 힘, 이렇게 상반되는 이런 두 단어를 겹쳐놓음으로 해서 극대화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독자들이 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를 바라셨나요? 제가 그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요. 우선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데뷔작 짧은 시 중에 한 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참임이라는 시인데요. 그 국어사전의 맨 뒷장에서 전 모국어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요. 이런 시인데요. 거기는 앞에 한 두 줄 이렇게 사족을 붙이려다 떼어낸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권력, 국어사전의 맨 앞에 나오는 권력과 영어사전에서 보는 중간에 있는 파워,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왠지 무엇을 떠받치고 있는 힘, 이런 것이 저는 참힘이라고 봐서 그 시를 참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집을 말랑말랑한 힘이라고 한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명화된다는 것은 그 딱딱해지고 뜨거워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하에서 딱딱한 뭐 시멘트라는 것을 캐내서 그 인간의 욕망을 닮은 건물 같은 것들을 짓는 것이고, 또 뜨거운 것은 에너지를 캐내서 휘발유 같은 것을 캐내서 수평의 미래 어떤 가속도를 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딱딱해지는 것에 그 반대점에 있는 뻘의 힘, 물렁물렁하지만 또 그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감각인 촉감, 이것과 면접해 있는 그 말랑말랑한 힘의 복원, 이런 것들이 힘의 복원이나 또 아니면 힘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문명화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속도,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던져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사전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글에서 쓰기도 했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모두 다 어휘를 다 섭렵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전을 읽는 족족 한 장씩,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여느 시인에 비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한민복 씨의 뒤에 자꾸 따라붙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뭐 짧은 산문에 그런 네. 글을 썼는데, 글이 옮겨지면서, 또 시는 짧아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옮겨지면서 그 옮긴 사람의 소감, 이런 것을 붙인 게 제 시로 둔갑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는 그 사전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드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못했었는데요. 이렇듯 모든 작품들이 일상에서 귀를 올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파워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상, 거죽이 딱딱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랑말랑한 시로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할까요? 뭐 한두 개 글을 쓰는 습관이 있다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어려서요, 그 탈무드를 많이 읽었던 게 제 글 쓰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뒤집어서 얘기를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 글들은 이분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래 좀 단순하다 이런 느낌 같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뒤집는 거에서 사람 중심적인 얘기,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뒤집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는 또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떤 일상에서
시를 이렇게 시루다가 이렇게 나아가는 주된 이렇게 통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강화도에서의 삶을 소개하는 그 시 중에는 소스라치다라는 시가 있어요. 네네. 예, 그곳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뱀과도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 예, 뱀과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신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안 보이는 것에는 그 전기고요. 보이는 것은 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요. 그 뱀을 이렇게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그 뱀을 죽이고 난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한테 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아주 뭐 겁이 없는 형님들도 볼 때는 놀란다 이거죠. 그런지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뱀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뱀은 또 사람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럼 강화도 그 집에 뱀이 들어왔었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그 밭을 지나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밭두랑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뱀을 전에도 만났는데 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그 밤중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발에 이렇게 밟힐 것 같고 그래서 또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뭐 작은 아버지가 그 뱀을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적이도 있고 그래서 뱀이 개인적 무서움도 있습니다. 소스라치다 한민복.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지상 모든 생명들, 무생명들. 그 작품에서 보면 강화도 이웃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 같은 것들도 더불어 재미있게 읽히는데요. 네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읽히지만 나중에는 가슴이 뭉근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 또 친구들을 사귀시면서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이제 그 배를 타는 친구들을 따라서 한 10년 배를 쫓아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잘 못해서 가서 구경하고 또 한쪽 붙들어지는 그물을 잡고 있거나 땡길 때 좀 보조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바다를 접하면서 그 친구들의 어떤 사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용감한 그런 억척스러운 그런 삶 같은 것도 보면서 제 마음도 좀 강해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 중에 하나가 어민후계자 함현수라는 시죠. 네네. 네. 제가 예전에 그분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봤을 것도 같습니다. 예. 예, 어느 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시의 내용을 잠깐 함현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시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민 후계자 함현수, 한민복. 형님, 내가 고기 잡는 것도 시로 한번 써보시겨. 콤바인 타고 안개 속 달려가 숭어 잡아오는 얘기 재미있지 않으시겨? 형님도 내가 태워주지 않았을겨? 그러나 저러나 그 물에 고기가 들지 않아 큰일 나시다. 조금 때 어분의 개새끼 살 빠지듯 해마다 잡히는 고기 수가 쭉쭉 빠지니 정말 큰일 나시다. 복사꽃 필 때가 숭어는 제철인데 맛 좋고 가격 좋아 상품도 되고, 현수식 콤바인 타고 들어가 고기 싣고 나오는 얘기는 여차리 일부 뻘 얘기지만 뻘이 딱딱해진다는 너무 슬픈 얘기라 함부로 글을 쓸 수 없고, 아버지 얘기는 그냥 시인데 뭘 제목만 인생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겠어? 형님, 한 잔 드시겨. 그 친구는 이제 그쪽에서요 배를 아주 잘 몰고
배짱이 있고 그런 친구입니다. 배를 아랫역에서 사오면 배를 끌고 오는데 뭐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 백기를 나른 사람이 몰고 오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 사람 뒤에서 자기 배도 사오면서 혼자서 처음 오는 길을 저 남도 끝에서 이렇게 몰고 오기도 하고 아주 배짱이 있는 친구고, 또 그 순발력도 있고 고기를 아주 잘 잡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또 아버지 때부터 그 고기를 잡는 집안이라서 옛날 얘기들, 바다 얘기들을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같이 이렇게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구 신발, 너 지구 신발 신어봤니? 맨발로 뻘에 한번 들어가봐. 말랑말랑한 뻘이 간질간질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금방 발에 딱 맞는 신발 한 켤레가 된다. 그게 지구 신발이야. 지구 신발은 까칠까칠 칠게 발에도 낭창낭창 동요새 발에도 보들보들 아기들 발에도 우락부락 어른들 발에도 지구 신발 한번 꼭 신어보렴. 그 이번에 동시 한 편을 내셨어요. 시와 함께 실린 일러스트 색감이 밝고 선명해서 아주 재미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미안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시 앞에 나왔던 그 소재들로 쓰였던 모든 것들에게 미안해요. 이 동시집 제목이 애고 바닷물 짜다 맞죠? 네네. 네. 그 바닷물에서 전부 강화도 바다에서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인데요. 네네. 네. 거기 나오는 것 중에 2개는 이제 그 서해 바다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물고기 얘기들을 쓰면서 써볼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제 근래에 들은 생각들이 아까 말했던 거하고 좀 중첩될지 모르는데, 그 물고기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좀 제가 물고기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최대한대로 교만했을 때 어떤 그런 물고기나 이런 저기하고 평등하다 이런 생각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다.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부족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물고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좀 걔네들 별명 같은 특징 같은 걸 이렇게 잡아서 얘기하느냐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것들이 이제 그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감, 부족감, 예, 이런 것들일 텐데, 문학이 가닿는 시선은 늘 그런 것에 가닿잖아요. 네. 예, 동시집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읽히기 위해서 그런 결핍을 좀 재미나게, 장난스럽게, 예,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렸지만, 사실 모든 문학이 가닿는 곳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문학은 왜 그래야만 될까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문학은 잘나고 좋고, 예, 아름다운 것에 가서 머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나고 좋고 이런 쪽으로 가려면 제 생각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잘나고 좋고 이쪽으로 가서 글을 쓰려면 글을 거의 못 쓰고, 그 스님들이 그 마지막에 쓰는 개성 정도 이렇게 한 편의 글을 간신히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쪽으로 자기를 낮추면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랬고, 문학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과 같은 현실 사회에 문학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빛나고 찬란하고 더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문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문학이 소외된 듯한 느낌을, 또 특히 시가 그렇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이 둘의 접점이 어느 순간엔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이 영원히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후기에 보면 어린이들한테 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 시를 못 써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 딱 그냥 시를 의식하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 벌써 시에 다 있고, 저는 시를 쓰자고 이렇게 무엇을 좀 더 보고 써야지, 며칠 시간을 더 끌고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지 겨우 시를 쓰는데, 어린이들은 턱턱 말로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시를 이렇게 탁탁 옮겨 놓으니까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를 더 잘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예전에 조카분 중에 계란을 묻었던 그 조카가 있었죠. 예, 예. 네. 그 조카는 이제 많이 컸죠.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군대도 갔다 오고 벌써 뭐 그렇죠. 근데 계란을 진흙에 이렇게 묻었던 엉뚱하기도 하고, 또 그 조카가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산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 조카가 이제 고추밭에 들어갔는 염소,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고추가 염소도 먹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염소가 고추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조카가 이제 염소는 하늘하고 바위만 못 먹어요. 딱 그런 얘기를 했던 조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바람, 재치 있고 기바람 이런 것들이 바닷물 애고 짜다에 보면 편편히 다 실려 있어요. 예. 아직도 그럼 한민복 시인 속에는 잘하지 않은 그런 개구장이가 들어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글을 쓰면서 동시를 이렇게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이들을 글을 이렇게 찾아서 읽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옛날에 어떤 것을 지금은 많이 잊었지만 이렇게 조금 불러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불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닷물 애고 짜다를 읽는 순간순간에 제가 이제 놀랐어요. 그러니까 관찰력도 관찰력이지만 어떤 사물에 대한 따뜻한 능시 없이는 그런 시들이 얻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해에 살지 않는 두 가지는 뭐죠? 그거는 제가 못 본 것은 날치. 날치를 찍으려고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사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런데요. 날치를 못 봤습니다. 네. 날치하고 또 그쪽에서 돔이 가끔 있긴 있는데 줄돔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강화도 쪽에서 못 봤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들은 강화도 생활하시면서 만났던 네네. 그런 것이죠. 네. 네. 바닷물 애고 짜다 말랑말랑한 힘 때문일까요? 오늘 한민복 시인과 함께한 자리는 개펄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낭송해 주실 텐데요. 어떤 시를 낭송해 주시나요? 예, 딱딱하게 발기만 하는 문명에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왜 그 시를 선택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쓴 시 중에 이 시가 어떤 뻘에 대한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딱딱하게 발기만 하는 문명에게 거대한 반죽 뻘은 큰 말씀이다. 쉽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물컹물컹한 말씀이다. 수천 수만 년 밤낮으로 조금 무시 한물 두물 사리 소금물 다시 잡으며 반죽을 개고 또 개는 무엇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만들지 않는 법을 펼쳐 보여주는
물컹물컹 깊은 말씀이다. 한민복 시인과 함께한 시간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듯 항상 자연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